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치료 전문가 이영식입니다. 제 5강은 매체와 독서치료인데요. 지난번 제가 촬영에서는 우리 손녀가 제가 촬영하는 그 앞에서 친구하고 더불어서 노는 소음이 그대로 다 들어가서 다시 촬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촬영하는 것도 그냥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고를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인드맵으로 강의의 요지를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강의를 찍으면은 또 다른 강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이 있지만은 앞에 강의는 그대로 두고 다시 이제 소음을 통제한 상태에서 제 5강을 다시 찍으려고 합니다. 제 5강 매체와 독서치료 제 5강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하냐면 독서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요소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가운데 언어도 짚었고요. 독서 행동도 짚었고 독서 공동체도 짚었고 네 번째로는 매체가 이제 어떻게 독서 치료의 변화 요소로서 작동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독서 치료는 독서 행동을 심장처럼 활용하는 심리치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 행위가 성립하려면은 책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가 있어야만 되겠죠. 이 세상에 그 누군가가 책을 쓰고 그걸 출판하는 일이 없다면은 독서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가 않을 거고 독서가 가능하지 않다면은 독서 치료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독서 치료의 어떤 3요소 이걸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전체적인 윤곽으로 어, 전체적인 윤곽으로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이 각자 세 가지 요소를 깊이 공부해서 또 통합하고 또 강론을 깊이 공부한 다음에 또 통합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독서치료에 대한 능력을 넓혀가면 좋겠는데요. 독서치료의 3요소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내담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했죠. 상담자, 촉진자라고 했죠. 그룹 상담의 그런 경우에서는 이 내담자란 이제 참여자가 되겠고요. 상담자는 패실리테이터, 촉진자, 또 조력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도움을 주는 이 조력자만 존재해도 상담이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그 매체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듣고 말하기만 가능하면은 구두 언어를 매개체로 해서 상담이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독서치료는 기존의 이 구두 언어로만 진행되는 전통적인 상담하고 다르게 여기 하나의 또 다른 제3의 요소가 개입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매체다. 독서 매체가 되겠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확장해 보면은 이 매체라고 하는 것은 꼭 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가 돼서 옛날에 책에 담겼던 그런 정보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또 인터넷상의 그런 디지털 정보로 해서 광속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매체의 개념이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책이라고 하면은 부분을 전체로 이제 규정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매체 혹은 독서 매체, 읽기 매체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이 독서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딱 두 개만 뽑으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걸 뽑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개인 상담이 익숙하신 분들은 내담자 상담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독서 치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셋이 존재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하나를 제거하고 딱 둘만 남기라고 그러면은
내담자와 매체만 남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상담자가 개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이 독자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인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책에 좋은 정보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책방이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자기를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이제 독서 치료를 자가 치유, 자가 독서 치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정보 제공용 독서 치료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점에 관해서는 이제 유형별 독서 치료를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그 전략과 원리와 기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독서 치료의 3요소는 내담자와 상담자와 독서 매체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매체의 관점에서 독서 치료를 다시 한번 정교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독서 매체도 매체이기 때문에 이 독서 매체를 매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조명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매체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어서 이제 매체의 어떤 치유적인 기능이 어떤 것인가, 또 독서 치료 매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점에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매체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매체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무엇보다 먼저 매체는 그 어원적인 의미가 라틴어에서 파생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라틴어의 이 메디우스, M-E-D-I-U-S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메디우스는 중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의 사이, between 이런 의미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미디엄인데요. 미디엄인데요. 미디엄은 단수입니다. M-E-D-I-U-M 단수로서 무엇과 무엇의 사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중간이라는 뜻도 있고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서 이 둘을 연결해주는 모든 어떤 수단들 그런 걸 이제 우리말로 매체라고 부르잖아요. 그 매체를 의미하는 영어의 단수가 미디엄이 되겠습니다. 이 미디엄의 복수가 미디어. 여러분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게 되는 그 미디어 있잖아요. 뭐 멀티미디어, 매스미디어. 그 미디어가 바로 이 라틴어에서 파생된 용어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무엇과 무엇의 사이 그 매체가 없으면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도 없고 상대방의 생각을 우리가 전달 받을 수도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음성이라고 하는 그 매체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말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적인 매체를 활용해서 이 강의를 제작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시청하게 될 때에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음성을 매체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매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통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다 하는 거예요. 전기신호로 있는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그냥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전기줄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반드시 생각과 생각을 소통하는 데는 매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매체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오랫동안 사용해 오는 것이 바로 언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언어가 문자라고 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서 책 속에 담길 때에 이게 기록 매체가 되잖아요. 기록 매체가 되고 이 기록되는 순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그런 생각과 이제 소통할 수가 있고 내 생각을
또 수평적으로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내가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죠. 이 매체를 수도 없이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용 매체와 표현 매체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죠. 수용 매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사용되는 매체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소통 매체를 생각해 보면은 눈을 통해서 우리는 글을 읽게 되고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죠. 이처럼 정보를 받아들이는 매체를 수용 매체, 또 표현 매체가 있잖아요. 표현 매체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매체인데 이제 입을 통해서 이 구두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게 되고 또 글로 써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되고 또 수화나 뭐 몸짓이나 또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 매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몸 매체와 도구 매체가 있는데 몸 매체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모든 그런 기관들을 몸매체라고 하겠죠. 눈도 또 눈도 입도 또 귀도 손도 몸 자체도 이제 내 몸에 붙어 있는 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몸매체라고 한다면은 인류 역사는 오랜 시일 동안에 이 몸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도구 매체를 개발해 온 것이 인류 문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시각은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는 대단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는 일단 빛이 있어야 되고요. 또 빛이 있다 하더라도 가시광선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또 거리의 제약도 있죠. 몇 킬로 이상의 것은 존재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너무 작아도 보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눈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런 결과 작은 것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은 내시경으로 찍어보고 또 CT도 촬영해보고 또 MRI로 찍어보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 몸을 들여다보는 이 도구 매체를 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멀리 있는 것은 만원경으로 보고 또 허블 만원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전자 만원경을 개발해서 우주를 우리가 모니터하게 됐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귀를 생각해 봐도 이제 전화기 같은 걸로 이제 공간의 그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음성 사서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상대방의 음성 메시지를 내가 편리한 시간에 내가 편리한 공간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또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매체는 끊임없이 도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책도 이런 도구 가운데 하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책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책은 일단 문자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장점이 참 많은데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천년 전에 그런 인류의 생각을 책에 담아 놓으면은 5천년 후에 내가 그 사람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의 그런 사상이라든지 또 중국의 제자백가의 사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오늘 내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공간에서 나만의 그런 속도를 가지고 읽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책이 주는 강력한 매력이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문자를 개발해서 인류의 어떤 생각을 담고 역사를 기록하고 문학을 창조하고 이런 시대를 역사 시대, 문자 이전의 시대를 선사 시대, 문자 이후의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이렇게 나누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책도 하나의 매체다. 책은 인류의 생각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뛰어난 매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매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매체를, 다시 말해서 독서 매체를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도대체 그 매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제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화면에 보다시피 7가지의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책은 이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독서, 거울로서 책을 활용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깨닫게 해주는 이런 종류의 독서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독서를 제가 이름 붙이기를 거울 독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원리가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신호로 우리 가슴에, 우리 몸에, 우리 두뇌에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뭔가 그 전기 신호를 뭔가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릇에 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경험한다고 이해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언어의 기능에서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의 그릇에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전기 신호를 담는 것인데 그걸 이해하는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이제 내 속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성찰하는 그런 방법과 또 하나는 다른 사람, 나의 행동이나 태도나 표정이나 이런 반응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서 그 사람의 말이나 어떤 몸짓이나 그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 그런 방법은 매우 강력하고 또 실시간적이어서 이제 장점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투명한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비춰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내 체면도 생각하고 어떤 사회적인 고려도 생각하고 또 그 상대방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나의 마음을 왜곡해서 반영을 하든지 아예 반응을 하지 않든지 선택적으로 반응하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 자체가 상담자의 제약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가 매체가 개입되면 특별히 어떤 문학 같은 게 개입이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책을 거울 삼아서 그 책에 비친 그런 독자의 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또 방어 기제를 훨씬 누그러뜨려서 진솔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거울 효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화난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문학을 읽거나 자가치료서를 읽다가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하죠. 격렬하게 반응. 격렬한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격렬하게 화를 내거나, 격렬하게 혐오하거나, 격렬한 불안이 찾아오거나, 너무너무 흥분하거나, 흥분해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뭐, 강렬한 호감을 갖게 된다거나,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 다른 참여자가 이 사람을 이 거울에 비친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분이 이 문학 속에 나타난 이런 인물에게 이런 반응을 하는 것 보니 필시 어떤 이 인물과 동일치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어떤 사연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우리가 같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참여자는 또 혹은 이 독자는 거울에
책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이제 또 말로서 풀어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기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거울 독서의 원리이고 자기 성찰 기능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그런 독서 방법이겠죠. 이 독서는 이제 다른 어떤 그 학문을 위한 독서라든지 또 업무를 위한 독서는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그 책의 주제를 분석하고 파악해 가지고 그 정보를 또 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죠. 자기가 자기의 속도로 자기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글이나 그런 인물들을 찾아서 넉넉하게 읽으면 되는 그런 독서가 되겠습니다. 자, 거울 독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또 책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마중물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둔 게 있는데요. 이런 수도 펌프를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해야 물이 나오죠? 네, 여기 있는 손잡이를 마구 작두질을 해야만 여기 이 출구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이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옆에 있는 여기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생다지로 작두질을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고무바킹이 있는데 그 고무바킹에 그 압축이 공기가 새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물이 나와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네, 여기 있는 바가지에 한 바가지의 물을 떠서 이 위에 있는 입구에다가 물을 넣고 마구 짝투지를 하게 되면은 그 고무 압축에 공기가 새는 것을 차단해서 저 땅속 깊이 있는 신선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독서 치료에 있어서도 이 텍스트의 기능이 마중물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서 치료 어떤 상황에서 이 참여자들의 경험과 또 감정과 욕구와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독서를 마중물 독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중물 독서. 예, 거울 독서에 이어서 마중물 독서. 개념이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중물 역할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면은 이 참여자들의 삶을 잘 반영할 것 같은 그런 텍스트를 이제 선별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단 한 편의 시라도 이게 적절한 마중물이 되면은 뭐 2시간, 3시간도 그 시를 소재로 한껏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림책 10분 만에 읽어치울 수 있는 그런 그림책도 저는 뭐 2시간씩 이렇게 정말 맹렬하게 토론합니다. 또 어떤 소설의 몇 페이지라든지 또 두꺼운 자가치료서의 몇 쪽이라든지 이런 걸 적절하게 읽고 토론하게 되면은 그냥 생다지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과 비해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중물과 관련해서 독서치료를 정의해 보면 이래요. 독서치료란 우리의 삶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아주 적정한 분량의 책을 함께 읽고 혹은 영화를 감상하고 많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독서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이제 당부하는 말이 독서 치료를 한다고 해서 책에 빠져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책이 사람을 섬기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 속에 빠져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피상적이고 또 충분하지 못한 마중물을 부어주면은 그것도 역시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적절한 분량의 적절한 책을 읽고 실컷 말하도록 하는 활동이 독서치료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매체는 소통의 기능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매체가 없이는 우리가
소통할 수 없다고 했죠. 내 자신이 경험한 것마저 이제 소통이 불가능해요. 언어라고 하는 그릇이 없이는 내 경험을 개념화시킬 수가 없다. 금붕어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매체를 통해서 자기소통, 책과 조용하게 자기 스스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책을 매개로 해서 또 타인과의 소통, 그렇죠. 책을 더불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생각도 내가 듣는 가운데서 이 벽돌 쌓기처럼 생각을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독서. 이런 걸 이제 벽돌 쌓기 독서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타인의 소통. 그리고 나의 생각을 어떤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또 서평이라든지 인터넷 그 서점의 서평이라든지 또 어떤 저처럼 동영상을 만들어서 퍼뜨린다든지 홈페이지에다 퍼뜨린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내 가지고 퍼뜨린다든지 이러면은 또 대중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이야말로 가장 양질의 사회적인 소통 매체가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한편 매체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반복적 참고 기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 참고 기능. 독서 치료가 참 훌륭한 것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래요. 다른 이제 구두 언어로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은 현장성이 강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억이 희미해져 가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은 아예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험하고 싶으면은 또 어떤 그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을 만나서 또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독서 치료에 있어서 이 독서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이요, 또 항공모함에 있어서 어떤 그 항모와 같이 비행기가 항모여서 물과 기름과 이제 휴식을 한 다음에 또 날아올라서 다른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독서 그룹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은 어떠냐 하면은 그걸 이제 경험 삼아서 또 거기서 소개받은 책, 거기서 토론한 책들을 집에서 또 읽어보게 돼요. 그런데 정작 모임을 할 때는 이제 좀 처음이고 좀 어벙벙해서 그냥 이 따라가기 바빠가지고 충분하게 소화를 못했는데 모임이 끝난 다음에 그 책을 차분히 읽어보면서 오히려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텍스트라고 하는 문자로 기록된 그런 매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 뿐만이 아니라 이 책이 너무나도 나에게 효과가 컸고 또 즐거웠으면은 한 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권을 사서 가족들에게도 주고 또 그 책이 친구들에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평생 동안 독서를 하면서 한 10여 권 정도의 평생 동안 반복해서 참고하는 그런 책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 관계를 이제 개선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몇 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앨런 피즈, 바바라 피즈 이 두 부부가 쓴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는 남녀 간의 의사소통을 안내하는 뛰어난 자가치료서가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여러 모임에서 소개하고 또 강의할 때도 또 인용하고 독서 모임이 새로 생기면 그 책을 추천해서 또 읽고 하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제 평생 동안 그 책에서 안내하는 것을 다시 각인하고 또 연습하고 또 자신을 점검하고 싶은 거죠. 또 다른 책으로 이제 하나를 소개하라 그러면은 최성의 박사가 쓴 존 가트맨 박사의 부부 감정 치유를 부부 감정 치유를 소개하는 행복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행복 수업에서 이제 관계를 해치는 아주 맹독이 있는 거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요. 또 부부간의 신뢰와 존중과 호감을 쌓는 그런 방법을 제대로 연구해서 소개하는데요. 그 책도 제가 평생 동안
활용하면서 독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소개하고 또 강의할 때 인용하는 그런 반복적 참고 하는 그런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왜 제가 그 책을 열심히 그렇게 활용하겠습니까? 그 책을 살아내고 싶거든요. 그 책을 적용해서 우리 아내와 관계를 이제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풍부하게 가꾸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제가 평생 동안 확인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한 20여 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쯤에 읽었던 책인데요. 스티븐 코비가 동서고금에 훌륭하게 자기 삶을 자기 분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자서전과 인터뷰 자료와 여러 전기들을 연구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7가지를 찾아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걸 얘기해 보면은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라. 예,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뜻인데요.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친구들이 내 장례식장에 와서 어떤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그런 걸 이제 종말론적인 사고 또 마지막 장면에서 거꾸로 내 삶을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라든지 또 대인관계 속에서는 승승의 패러다임을 추구하라 그런 것도 있어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상호 유익이 되는 상생의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더라. 또 그렇게 얘기하고 뭐 또 이런 것도 생각나네요. 말하기 전에 먼저 주의 깊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라. 경청의 자세를 유지하라.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거 7가지가 있어요. 그 7가지를 읽고 정말로 이렇게 살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 동안 제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책입니다. 이게 독서 치료니까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구두 언어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은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그 기억조차도 희미해질 텐데 이 텍스트가 있는 우리 독서 치료는 내 인생의 책을 한 12억 원 이렇게 가지고요. 어떤 대인관계 영역에서 삶의 어떤 철학의 영역에서 또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영역에서 또 뭐 자녀들을 교육하는 영역에서 뭐 한 10여 권의 책 그런 10여 권의 책을 평생 동안 가까이 두고 또 반복해서 참고하고 또 반복해서 참고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텍스트는 반복의 참고 기능이 있다. 5번째는 처방의 기능입니다. 처방의 기능. 책은 처방역과 같아요. 마음의 약상자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저 오랜 옛날에 태베의 그 도서관에는 마음을 치유하는 장소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유적 발굴단이 그런 팻말들을 발굴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중세 시대의 성갈 수도원에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이 중세 시대는 암흑 시대라고 하지만은 수도원에서 이제 학문 활동을 하고 책을 이제 필사해서 또 퍼뜨리고 이런 어떤 문화의 산실이자 문화의 수호자였죠. 그 성갈 수도원의 그 도서관에는 마음의 약상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마음이 허전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허약한 사람, 어떤 문제에 직면한 사람, 스트레스를 이제 극복하고 싶은 사람, 이런 모든 경우에 책 속에 그 양질의 정보, 처방전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책을 연결해 주어서 그 문제를 예방하고 또 그 문제를 치료하고 마음의 근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촉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매체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이제 정보 제공용 독서 치료, 또 책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가치유적 독서 치료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형별 독서 치료를 공부하게 될 때에 좀 더 자세하게 그 원리와 전략, 기법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체는 처방 기능이 있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체는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심리적 보호 기능.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심리적으로 보호해주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보호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보호 기능이 있는데요. 책을 매체로 우리는 간접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문학이 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탁월한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가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그걸 자존심 상해서라도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겠죠. 그런데 설탕 엄마, 소금 아빠라고 하는 그 얇은 그림책이 있어요. 그 전래 동화를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그림책으로 쓴 책인데요. 그 설탕 엄마, 소금 아빠 그 책에서 설탕 엄마는 설탕으로 돼 있어서 설탕을 엄청나게 좋아하고요. 소금 아빠는 소금으로 돼 있어서 소금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요. 소금 아빠가 설탕 엄마를 맨날 굴박하는 거예요. 왜 이 음식에다 설탕을 치냐? 왜 이 감자를 쪄가지고 설탕을 치느냐? 이 설탕 엄마야, 이 설탕 여자야, 응? 너 집에 가버려 하고 드디어는 그 소금 아빠가 설탕 엄마를 쫓아내요. 그래서 이 설탕 엄마가 눈물을 머금고 자기 남편을 떠나서 이제 좀 떨어진 곳에 흙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어느 날 내려가지고 설탕 소금으로 된 그 남편의 집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이 무너져 내리고 또 비에 자기마저 녹아버릴 그 위기에 이제 까치들이 그 아빠를 이렇게 물어다가 설탕 엄마의 흙집에다가 문 앞에다 이렇게 둬요. 그렇게 내다 보니까는 자기 남편이 다 녹을 지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설탕 엄마가 문을 열어줘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 화해하고 살게 됐는데 우연히 이 소금 아빠가 설탕에 이제 설탕으로 이 양념을 한 음식들을 먹어보니까 너무 달고 맛있거든요. 또 소금 설탕 엄마도 적절한 소금을 넣은 음식을 먹어보니까 설탕만 친 것보다도 엄청 맛있거든요. 그래갖고 둘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잘 살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의 책이 있어요. 자, 그런 책을 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그 이야기 내용을 이제 읽으면서 막 이게 남편을 비난할 수도 있고 또 아내를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책 속에 있는 설탕 엄마나 소금 엄마에게 강렬하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에 자기 경험, 자기 현실의 문제가 지금 투사돼 가지고 그런 강렬한 반응을 하는 거지만 여기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책에 있는 내용에 반응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지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한테 막 화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본질은 그 경험이 반영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책 뒤에 숨어서 안전하게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비난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안정장치가 이 책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치료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심리적으로 안전한 무대를 만들어주고 그 무대에 의해서 안전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하고 촉진하는 것이 문학치료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와 상징적인 표현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안전장치를 두는 겁니다. 어, 만약에 은유와 상징이 없다면은 누군가 이름을 직접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이 화를 내게 되고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독서치료 상황에서는
뭐 토끼와 여우라든지 거북이와 토끼라든지 뭐 까마귀라든지 이런 어떤 은유와 상징, 우화 이런 자료를 적절하게 패러디하면서 뭐 거북이와 토끼 그 이야기를 또 내가 다르게 플롯을 구성해 보면서 그 이야기 뒤에 숨어서 상징과 은유 뒤에 숨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보고 또 자기 자신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이제 촉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이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화 상담을 한 3년간 했다 하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완전히 탈진에 빠질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런 분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이 전화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갖 경험, 우리 한 인간으로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루 종일 듣게 되니까 이 마음이 완전히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마음에 이제 이렇게 멍이 드는 그런 사례도 제가 여러 명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상처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직접 듣는다고 하는 것은 뜨거운 감자와 같아서 내 마음에도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책을 매개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책 뒤에 숨어서 이야기하게 되고 등장인물 뒤에 숨어서 이야기하게 되고 은유와 상징 뒤에 숨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표현할 때도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하게 되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호하지만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보호하는 어, 그 기능이 있다. 보호 기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좀 안타까운 현상들을 보는데요. 어떤 책은 작가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뭐 어떤 그 성폭력이라든지 왕따 문제라든지 또 대인관계 문제라든지 죽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인생사에서 아주 무겁고 심각한 주제를 상징과 은유와 우화의 옷을 입혀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걸 책 제목으로 다 이제 주제를 드러내 가지고 또 어떤 책은 또 심각하게 이 책은 뭐 심리 치료를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왕따를 예방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책 표지에다 써놓으면은 어떻게 치료적인 장면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이제 동화를 쓰시는 분이나 출판을 하시는 분이나 또 책을 선별해 가지고 어떤 치유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주의해서 문학에 또 독서 매체에 이런 보호 기능을 충분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로 관계 촉진 기능인데요. 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돼요. 한 권의 책을 여러 명이 같이 읽고 토론하게 되면은 그 토론을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삶의 여러 이야기가 공유가 되고 또 연대감이 생기고 공동체 의식이 발전되고 독서의 경험이 공유되면서 서로 간에 아주 친밀하고 또 신뢰할 만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마치 한 학기만 딱 모여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학기만 모여도 오래 만난 사람과 같은 그런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관계 촉진 기능은 이 독서 모임에 있어서 특별히 이 공동체적으로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기능인 것을 제가 독서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어떤 책을 읽어줄 때, 이 낭독을 할 때 그 책이 너무 재밌으면은 그 책이 재밌기 때문에 읽어주는 사람까지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치를 하면서 그림책이라든가 자가치유서라든가 재밌는 동화라든가 이런 걸 열심히 읽어주는데요. 그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그 책과 더불어서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모 교정시설에서 제가 이제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문학을 낭독하는 그런 모임을 여러 해 동안 이끌고 있는데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도 쓰고 또 갈매기의 꿈도 쓰고 바버, 빅터 이런 책도 쓰고 마당을 낳은 암탉도 써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필독서로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다 돌아가면서 읽고 이제 독후감서 온 사람들도 발표하게 하고 소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희망에 관련된 또 책, 시도 한 편 암송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느 날 제가 또 인성교육을 위해서 그 기관에 갔더니 그 제주자 한 사람이 너무 반갑게 저를 맞이하면서요. 선생님, 꽃들에게 희망을 선생님! 이렇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기억한 게 아니라 저를 기억하는 까닭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 문학작품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소중한 경험이 되어서 그 책을 소개했던 저까지도 동시에 기억하게 됐던 것이죠. 이런 관계 직진 기능이 있습니다. 문학은 관계를 이제 개선하고 서로 연대감을 형성하는 악교풀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좀 이름 하나 붙여 놓을까요? 뭐 악교 독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볼까요? 혹은 관계 독서 이렇게 할까요? 자, 이처럼 이제 독서 매체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거울 기능, 마중물 기능, 소통 기능, 반복적 참고 기능, 처방 기능, 보호 기능, 관계 촉진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매체를 활용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냥 구두 언어만 가지고 할 때에 비해서 이런 매체가 주는 이런 강력한 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 치료가 효과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독서 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독서 치료 매체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독서 치료 매체 우선 독서 치료 매체는 그 장르로 따질 때에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자가치유서는 설명글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문학, 문학과 비문학,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글 형태의 자가치유서, 문학 형태의 모든 자료 이렇게 두 종류로 일단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가치료서는 또 어떻게 분류되는가 그랬을 때 이렇게 한 5가지 큰 영역을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자가치유서, 마음을 다스리는 책.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데 정말로 잘 서술된 그런 자가치유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소개하는 자가치유서 몇 권을 소개해 보면은 이무석 교수님, 전남대학교 대학병원의 정신과 의사로 평생 동안 이제 정통 프로이드 방식으로 환자를 돌보다가 은퇴하신 이무석 교수님이 있으시죠. 그 이무석 교수님이 쓰신 3권의 아주 뛰어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치유서가 있어요. 제가 뭐냐면은 30년 만에 휴식 하는 책이 있고요. 여기다 써드릴까요? 예, 30년 만에 휴식 이런 책이 있고 도서출판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휴식 이런 책이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30년 만에 휴식 열등감 자존감이군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함 이 3권의 책이 한 해 여름에 제가 다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나를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성찰해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뭔가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을 할 때에 자가치료서 3권 소개하라 그러면은 이모석 교수님의 30년 만의 휴식, 자존감, 친밀함 이 책을 꼭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벌리 엔젤의 화의 심리학 이런 책도 제가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어룸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비벌리 엔젤의 화해심리학은 미국의 여자분인데 자기 스스로가 이 분노를 성숙하게 다루는 방법을 한 번도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가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그게 뭐, 이게 마음의 병도 되고 몸의 병이 돼가지고 오만 군데가 다 아프고 그러다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좀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요. 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평생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치유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 이 분노를 치유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화해 심리학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도 독서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 많은 통찰과 또 치유와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책이죠. 또 관계 정진을 위한 책, 관계 정진을 위한 책 중에서 아주 뛰어난 게 행복 수업이라고 하는 책 제가 자주 쓰고요. 최성희 박사가 썼죠. 존 가트맨 박사의 이론을 소개하는 부부관계 이론을 소개하는 행복 수업 이런 책도 쓰고 또 존 가트맨의 부부 감정 치유, 부부 감정 치유 뭐 이런 책도 제가 사용하고 또 말씀드렸죠.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잃지 못하는 여자 비벌리 엔젤의 책 있잖아요. 이런 책도 제가 씁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적응을 돕는 책이라든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는 책이라든지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돕는 이 5가지 영역의 책을 독서 치료 자료로서 이제 활용하는데 특별히 최근에는 이제 21세기는 행복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됐어요. 지난 20세기까지는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를 겪어오고 6.25를 겪어오고 또 경제 부흥기를 겪어오면서 정말 밥만 먹여주면은 일을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생존이 최고의 과제요 가치였는데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지나서 우리 삶을 돌아볼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존을 넘어서 생존이 해결되면 뭐가 있지? 그렇게 질문하게 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이제 웰빙인데요. 웰빙이 이상하게 좀 웰빙 식단이라든지 웰빙 의복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물질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웰빙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웰빙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그 웰빙,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이제 인문학의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구나. 경영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어, 또 산업도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고 행복과 불행의 모든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자성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해 보면은 사람의 문제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떤 부분적인 것이고 진짜 우리에게 행복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촌 범위 내에 나의 90%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촌. 자, 따져보겠습니다. 부부는 이제 무촌이죠. 무촌. 영촌. 일촌 누군가요? 일촌은 부모 자식 지간입니다. 이촌은 누군가요? 형제 자매하고 조손 간이 이촌입니다. 삼촌이나 사촌은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그냥 마음이 상하면은 관계를 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점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천륜과 같아서 평생 동안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이점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깨달은 바 있는데요. 독서 치료는 이처럼 인문학적인 자료, 문학
문학 인문 고전이나 철학 인문 고전이나 종교 인문 고전이나 스승들의 정기나 자서전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고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치료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을 또 특화돼서 인문치료 이렇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인문학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의 성장과 치유와 적응을 돕는 그런 치료 분야가 인문치료라고 해가지고요, 발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그 분야도 탐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독서치료 콘텐츠는 자가치유서가 있는 것인데, 다시 요약해 보면은, 독서치료는 마음을 다스리는 책을 활용하고, 관계를 증진하는 책을 활용하고, 적응을 돕는 책을 활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는 책을 활용하고,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돕는 책을 사용한다. 이 상위 개념은 자기계발서인데, 자기계발서 가운데서 이런 또 하위 영역의 주제들의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읽으셨을 텐데 그 책을 이처럼 5가지 영역으로 한번 구별해 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활용의 가치가 넓어지겠죠. 만약에 내 살림살이를 하나의 방에다 다 그냥 집어넣는다면은 그걸 찾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의 책장을 가지고 이건 마음을 다스리는 책이로구나. 이건 관계 정진을 위한 책이로구나. 이건 적응을 돕는 책이로구나. 이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는 책이로구나. 이건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돕는 책이로구나. 이렇게 5개의 책장만 있어도 내가 이제 섭렵한 그런 정보들이 질서를 가지게 되고 그런 질서를 가지게 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학입니다. 문학은 장르로 따지면은 4가지가 있는데요. 시문학과, 서사문학과, 극문학과, 교술문학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시문학은 다시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시문학은 다시 분류하면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분류하면은 뭐 정형시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자유시 이런 게 있고 산문시 이런 게 있잖아요. 형식으로 따질 때 물론 주제로 따지면은 또 뭐 서정시도 있고 뭐 서사시도 있고 뭐 되게 더 많지만 형식으로 따지면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가 있죠. 또 서사문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서사문학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소설, 줄거리가 있는 문학인데요. 줄거리가 있는 문학, 소설,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동화라든지 신화라든지 또 우화라든지 뭐 설화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다양한 줄거리를 갖춘 그런 문학이 있죠. 이런 걸 이제 서사문학이라고 하고, 서사문학은 독서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예, 간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그 이야기 뒤에 숨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털어놓고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창조되기 때문에 그 서사문학이 독서치료 매체로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독서치료를 또 문학치료라고 하기도 한다 하는 거죠. 또 그 밖에도 이제 문학에는 극문학이 있고 교술문학이 있는데요. 평론을 우리가 쓰는 일은 거의 없겠고 수필도 곧잘 독서치료의 그런 자료로 활용되겠죠. 몇 페이지 정도의 짧은 그런 수필은 그림책처럼 그 자리에서 낭독하고 그걸 마지막으로 삼아서 우리 이야기를 실컷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여러분한테 한 가지 던져드리려고 합니다. 자가치료서는 그 제목과 서문과 사례와 또 몇 표지만 읽어보면은 이 책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본문 검색까지 가능한 텍스트들이 이 정보화 시대에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죠. 그래서 자가치료서는 이제 독서치료
주제로 분류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렇게 검색 엔진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쉽게 주제별로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학에 있습니다. 문학은 아직까지도 이제 도서관에서 여러분이 문헌 정보를 검색해 보면은 이 형식으로만 주제를 분류해 놓고 그 문학이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키워드들을 성실하게 부여해 두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남구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소수의 도서관에서 문학도 읽어내 가지고 키워드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방대한 문학을 다 성실하게 우리 이용자가 찾아내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문헌 정보 서비스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출판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키워드들을 부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권정성 선생님의 강아지똥 교과에서도 실리고 뮤지컬도 만들어지고 또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그림책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포맷의 이제 매체로 유통이 되고 있는 그 강아지똥 한번 생각해 봐요. 강아지똥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강아지똥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왕따를 당하잖아요. 뭐 참새도 지나가면서 아이 똥이다 똥, 암탉도 지나가면서 아이 똥이다 똥, 뭐 진흙도 뭐 너 똥아 똥아 그러가고 그 똥이기 때문에 다 쓸모없다고 하고 못생겼다고 하고 가치 없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들레를 만나면서 이 강아지 똥이 자기 존재 의미를 깨닫잖아요. 그 민들레 씨앗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품어주니까 거기에서 민들레 꽃이 싹이 피고 꽃이 피고 그 민들레가 이제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이제 그 문자 서사에는 없습니다만은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그 민들레 씨가 또 온 하늘의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강아지 똥을 이제 형식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도서관에 찾아보면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강아지 똥 제목으로 찾을 수 있겠죠. 저자인 권정생 그런 키워드로 찾을 수 있겠어요. 출판사로 찾을 수 있겠어요. 또 동화 정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그 권정생 선생의 강아지 똥이 생명의 소중함을 다루고 자연을 다루고 또 강아지똥의 정체성과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의 문제를 다루고 더 나아가서는 왕따 문제까지 다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작품을 읽고 그 주제를 파악해서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부여할 때 우리 이용자가 자존감 하면은 권정선 선생님의 강아지똥이 나오고 왕따 하면은 또 권정선 선생님의 강아지똥이 나오고 생명 하면은 권정선 선생님의 강아지똥이 나오고 자연 하면은 권정선 선생님의 강아지똥이 나오고 이렇게 검색이 되어서 자존감이나 어떤 왕따 문제나 생명이나 자연의 문제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교치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평생의 과제가 뭐냐면은 내가 읽었던 시나 내가 보았던 영화나 또 내가 알고 있는 문학 그 뭐든지 괜찮아요. 그 형식 분류만 되어 있는 그런 문학을 읽어내서 거기에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끊임없이 주제를 파악해서 하나하나 키워드를 부여해 나가고 그런 자료들이 100권 쌓이고 200권, 300권, 400권, 1000권 쌓인다면은 우리가 어떤 문학을 소재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쉽고 편해지겠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어른들하고 성인들 집단에서 그림책을 한 지금까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 최소한 600권 정도는 토론을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본 그림책 또 인터넷 교보문고에다가 서평을 쓴 게 600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그룹에서 있잖아요. 그게 큰 그룹이든지 작은 그룹이든지 우리 손녀하고 읽었든지
사람들하고 토론해보고 같이 읽었던 그런 그림책들이 600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600권의 주제를 제가 마음속에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뭐 독서치료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드는 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제가 읽었던 그 그림책 중에서 13권만 딱 찾아내면은요 15주짜리 프로그램이 되고요 10주짜리 12주짜리 프로그램은 10권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마지막 주와 끝은 이제 서론과 매짐이고 그 10권의 책을 읽고 이제 독서전 활동, 독서 활동, 독후 활동, 수습 활동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순식간에 뚝딱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이제 이 문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제를 파악해서 열심히 그런 주제어를 부여해 가지고 마음속에 하나하나 책이 쌓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아주 부자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토론한 책들이 저처럼 수백 권, 자가치료서들이 또 수백 권 쌓이게 되면은 어떤 새로운 그룹에 한 학기 정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한 시간 안에 뚝딱 해치울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독서치료와 매체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독서치료의 원리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독서치료의 원리 네 번째 요소로서 매체와 독서치료를 공부했습니다. 매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매체의 치유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독서치료의 어떤 매체로서 어떤 종류의 그런 책들을 사용하는지 어떤 주제로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체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진짜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강의가 점점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이제 자가치유서는 자가치유서대로, 문학은 문학대로, 또 문학 중에서도 시는 시대로, 또 그림책은 그림책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질문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독후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강론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내용이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냥.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구글 검색 엔진에서 이영식의 독서치료 이렇게 찾아보시고 한국독서치료학회 참고하시고 열린사이버대학교 학부과정에 있는 통합예술치료학과 홈페이지도 참고하시고요. 신라대학교 대학원의 상담치료대학원의 독서치료 학과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